혈당 스파이크를 없애려면 식전에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서 스파이크를 낮추는 건데 그러려면 휴대하기가 편해야 돼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보만이원 종로점 대표원장이고요. 구독자 25만 명 채널 당뇨스쿨 유튜브 채널의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질병이 아니라 졸업을 해야 하는 병입니다. 그리고 당뇨 합병증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당뇨는 반드시 졸업을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저의 새로운 신간 평생관리노 당뇨 졸업해야 합니다 책에 잘 담아두었습니다. 오늘도 당뇨 졸업에 대한 많은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원에서 당뇨를 집중적으로 진료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맞아요. 보통 한의원 진료라고 하면 통증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런저런 진료를 하다 보니까 만성질환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 중에서도 당뇨가 잘 안 낫는 병이기도 합니다. 양방에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약을 줘도 한 70~80%가 굉장히 그 목표 범위 이내로 조절이 잘 되는 반면에 당뇨는 28%밖에 조절이 안 돼요. 약을 먹어도 굉장히 조절이 잘 안 되는 질환인데 한방으로는 좀 뭔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당뇨 공부를 시작하고 당뇨를 진료하고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한의학으로 접근했을 때 당뇨 치료의 강점은 아무래도 개개인적인 그런 특성이나 아니면 체질적인 부분을 좀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무조건 음식 줄여라, 운동해서 살 빼라, 이게 보통 당뇨가 있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안 맞는 분들도 있거든요. 살을 뺄 필요도 없고 운동을 더 하면 너무 지치고 기본적으로 좀 한의학에서는 이제 소음인 체질들인데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원래 선천적으로도 마르고 약하기 때문에 음식 줄이고 운동하고 체중 감량하고 이러면 오히려 더 체력이 떨어지고 피곤하고 어지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혈당은 안 잡히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개인적인 체질과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게 바로 한의학이라서 한의학의 강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당뇨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느끼시는 점은 무엇인가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너무 음식과 운동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해는 하는 게 먹으면 올라가고 운동하면 떨어지니까 음식 운동이 제일 중요하구나 해서 거기에 너무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잘 관찰하다 보면 다른 요인들, 예를 들면 수면이나 스트레스 이런 요인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너무 음식 운동에 치중되어 있다.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이형당뇨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췌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검사를 해봐야 아는데 보통 그 검사를 하지 않다 보니 시펩타이드라고 하는 검사 있거든요. 않다 보니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형당뇨라고 당연히 생각하시는데 알고 보면 췌장이 떨어져 있는, 췌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뇨를 평생 관리하는 질병이라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점인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당뇨는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졸업을 해야 합니다 라고 알리고 있는 거긴 한데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졸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상에 큰 이득이 있거든요. 근데 당뇨를 평생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혈당 관리에서 핵심은 무엇인가요? 일단 첫 번째는 수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다행히도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음식, 운동과 동일한 레벨로 동일한 수준으로 중요한 게 수면이다 라고 이번에 처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지켜야 할 수칙에 음식, 운동에다가 수면을 추가를 한 거예요. 근데 저희는 계속해서 수면 중요합니다, 일찍 자고 많이 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거나 불안정하면 불면이나 수면 장애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 혈당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수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고 인슐린 저항성도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혈당이 높아지고 안 잡히고 하거든요. 수면과 스트레스를 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뇨 졸업이 정말 가능한가요? 졸업한다는 거는 당뇨 관해를 우리가 당뇨 졸업이라는 용어로 좀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당뇨 관해에 정의가 있어요. 당뇨 관해는 당뇨약을 끊고 6개월 이상 당활수소가 6.5% 미만으로 조절되는 상태거든요. 물론 완치라고 하면 당뇨약 다 끊고 5.6 이하로 정말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면 좋지만 그래도 관해를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상의 이득이 크기 때문에 관해라는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뇨 관해를 저희는 당뇨 졸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뇨의 심각성 너무 많아지고 있다. 이거를 정말 체감을 할 정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통계를 봤을 때만 해도 분명히 당뇨 환자 500만 명, 그리고 전 단계 1500만 명, 합치니까 2000만 명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통계를 봤을 때 또 늘었더라고요. 당뇨병 환자 600만 명, 그리고 전 단계 1600만 명, 합쳐서 2200만 명.
잘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 명 정도거든요. 근데 그 중에 뭐 애들 빼고 성인은 또 그 중에 또 일부일 텐데 2,200만 명이 당뇨 관련된 인구, 전 단계랑 당뇨 포함해서 당뇨 관련된 인구라고 하니 너무 많다. 그리고 이게 세계적으로도 문제입니다. 몇 억 단위로 지금 당뇨 환자가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본 어떤 논문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생 당뇨를 관리하려고는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당뇨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사회적인 비용, 개인적인 이런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관해에 대한 이제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논문의 서러운 내용을 봤었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두 번째는 혈당을 잘 조절해도 합병증이 오더라.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병증이 오면 사실 양방에서도 딱히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발가락이 괴사되면 절단해야 되고, 심장이 망가지면 투석해야 되고, 눈이 망가지면 또 실명하게 되잖아요. 근데 혈당이 높으면 합병증 위험이 높아지는 건 맞는데, 그렇다면 혈당이 낮아지면 합병증이 안 와야 되는데 현실에선 그렇지가 않거든요. 혈당이 조절 잘 되는 분들, 당활수가 5점대, 6점대 초반 이런 분들도 합병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당뇨 환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우리는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예전에는 한식 위주로 먹고 가공식품 안 먹고 그리고 많이 움직이고 살았죠. 자동차도 없고 그다음에 가전제품도 없다 보니까 몸을 많이 써서 살고 또 노동 자체도 움직여서 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먹는 거는 이제 칼로리도 높아지고 뭐 먹을 것도 많아지고 가공식품도 많아지는 반면에 활동은 적어지죠. 앉아서 일하고 집안일도 예전보다 많이 줄고 또 걸어다닐 거리를 다 차로 이동을 해버리고 하니까 음식은 뭔가 더 많이 먹고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먹게 되는데 활동량, 운동량은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아까 얘기 나왔던 수면, 만성적으로 수면 불량과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당뇨 인구가 계속 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무서운 당뇨합병증,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당뇨합병증에는 크게 급성과 만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급성 합병증에는 대표적으로 저혈당이 있어요. 우리 저혈당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혈당이 너무 낮아져서 이게 방치되면 뇌사로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평소에 잘 체크도 해보시고 자각 증상이 있으면 대처도 잘 하셔야 되고요. 가장 관심 있는 건 만성 합병증이죠. 만성 합병증에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미세혈관 합병증, 그다음에 대혈관 합병증. 미세혈관 합병증일 때 잘 관리하지 못하면 대혈관 합병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대혈관 합병증은 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고,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만성합병증에 또 세 가지가 있죠. 망막병증, 말초신경병증, 신증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각각 눈, 콩팥, 말초신경과 관련된 합병증입니다. 가장 많이 오시는 분들이 말초신경병증으로 많이들 오세요. 아무래도 말초신경병증은 초기부터 본인들이 느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불편하거든요. 예를 들면 발이 저린다거나 시리거나 찌릿하거나 뭐 쥐가 난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심해지면 감각도 떨어지고 하는데, 이건 일상에서 내가 느낄 수 있고 또 겁도 나고 또 불편하고 이것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말초신경병증일 때들 많이 오시고요. 망막병증은 사실 자각 증상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망막병증 검사를 해봐야 좀 더 정확한데 검사를 좀 주기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서 못 오시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몸에 나타나는 당뇨 초기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원래 당뇨 하면 3다 증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다뇨, 다음, 다식이라고 해서 소변을 자주 보고 물을 자꾸 먹거나 갈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자꾸 허기져서 음식을 자꾸 먹게 되는 이런 3다 증상이 있는데, 요새는 혈당을 좀 잴 수 있는 기회들이 많거든요.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혈액 검사를 했다든지, 그럴 때 당뇨를 좀 쉽게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3다 증상은 혈당이 좀 꽤 높아야 이런 증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요새는 무증상 당뇨가 많아요. 이런 3다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데 혈당 수치를 재보면 높은 이런 무증상 당뇨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많아서 사실 이 3다 증상을 자각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은 구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외에도 예를 들면 최근에 유독 좀 피곤하다든지 아니면 밥 먹으면 졸리는 뭐 식곤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요새 체중이 자꾸 빠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좀 당뇨를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혈당 수치로는 공복혈당이 100을 넘어가면 전 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126을 넘어가면 당뇨이기 때문에 126이 넘어갔다.
식후혈당이 200이 넘어갔다. 이때 병원을 찾게 되면 이미 당뇨로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크고요. 100에서 126 공복혈당 기준으로 이 사이일 때, 식후혈당은 140에서 200 사이, 이 사이일 때 오셔야 그래도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이때 오시면 전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언도 받고 관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혈당과 당화혈색소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일단 혈당은 내가 집에서도 쉽게 잴 수 있는 수치인데, 혈당은 계속 변합니다. 우리 체온이나 혈압도 계속 수시로 변하잖아요. 혈당도 계속 변해야 돼요. 계속 변하고 있고 흐름을 볼 수 있고, 이게 바로 혈당의 특성인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객관적으로 내 몸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당화혈색소로 검사를 하는 건데요. 당화혈색소는 3개월 평균 혈당 수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꽤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당뇨를 진단할 때도 당화혈색소로 진단을 하는 거고, 약을 추가하거나 빼거나 할 때, 그 용량을 결정할 때도, 처방을 결정할 때도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당화혈색소 용어 자체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화혈색소는 당화된 혈색소거든요. 그러니까 혈색소가 헤모글로빈인데, 이 헤모글로빈과 얼마만큼의 당이, 포도당이 결합되었는지, 포도당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이 숫자가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 혈색소의, 이 헤모글로빈의 수명이 보통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화혈색소는 한 3개월 정도 평균 수치를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당화혈색소는 3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시는 게 좋겠고, 그럼 혈당은 의미가 없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식후혈당보다는 공복혈당이 조금 더 객관적이기 때문에 집에서 잴 때는 공복혈당을 중심으로 관찰을 하시면 좋습니다. 식후혈당은 덜 먹고 운동 좀 더 하고 활동하면 혈당 좀 낮아지거든요. 눈속임이 가능한데요. 공복혈당은 8시간 공복 후에, 보통은 아침에 일어나서 재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재는 혈당이기 때문에 비교적 음식과 운동 영향을 덜 받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내 몸 상태를 보여주는 게 공복혈당이라서 공복혈당을 중심으로 관찰하시면 일상에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혈당과 당화혈색소의 정상 수치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나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당화혈색소는 아직 정상인데 혈당만 높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내당능 장애라고 하는데, 처음에 당뇨가 오기 시작을 할 때 공복혈당이 먼저 좀 높아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내가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고 확실히 당뇨까지 나아간 게 아니면 당화혈소 검사했을 땐 정상입니다. 그런데 공복혈당만 높아요. 그래서 집에서 재는 공복혈당, 혹은 건강검진을 하면 공복혈당을 재잖아요. 그때 재는 숫자가 정상 범위보다 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화혈소는 정상인데 공복혈당만 높다. 이게 바로 내당능 장애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사실 정확하게는 없을 것 같고요. 반대의 경우는 혈당은 정상인데 당화혈소는 높다. 이러면 내가 혈당이 좀 거짓말일 수 있어요. 당화혈소는 객관적인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당화혈소는 3개월 평균값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객관적이고 이게 중요하고요. 혈당은 내가 예를 들면 식후혈당이 정상 범위다. 이거는 내가 눈속임으로 뭔가 좀 억지로 낮췄다는 생각을 좀 해볼 수밖에 없어요. 의료진 입장에서는 음식을 좀 덜 먹고 운동 더 많이 하고 탄수화물 일부러 막 요만큼밖에 안 먹고 이러면 식후혈당 정상 범위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식후혈당이 정상이니까 괜찮네 라고 생각했는데 당화혈소가 높다면 당화혈색소를 믿으시는 게 맞습니다. 약 먹지 않고도 혈당, 당화혈색소를 정상 수치로 만들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단은 정상 수치라기보다는 관해 수치, 관해 기준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당뇨약 다 끊고 정상 범위, 완치까지 가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으로, 당뇨약을 다 끊고 6.5 미만으로 조절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관해라고 정의를 하는 건데, 관해가 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 위험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심장질환 위험은 뭐 한 40%, 그다음에 콩팥, 신장질환 위험은 33%가 줄어들거든요. 관해를 목표로 6.5% 미만을 목표로 조절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관해되는 게 사실 초기일수록 빠르고요. 그 다음에 젊을수록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당뇨 진단 받으면 초기에 나 관해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다고 또 연령이 높거나 오래된 당뇨는 그러면 관해가 안 되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시간은 좀 더 투자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도 진료를 해보면 70대에 오셨는데 당뇨 다 끊고 4개월 만에 졸업하신 분도 있었고, 10년 된 당뇨여서 오래 걸릴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7개월 만에 졸업하신 분도 있거든요. 물론 젊을수록 초기일수록 빠른 건 맞는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당뇨를 관해하기 위해서 꼭 관해를 목표로 잡고 졸업을 목표로 잡고 도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억에 남는 분들이 많은데요. 충북 제천에서 오셨던 분은 C4.6에서 5.3까지 당뇨약 내열을 끊고 4개월 만에 졸업하셨던 분이 있는데 너무 드라마틱한 변화라서 사실 기억에 남고요. 아까 얘기 나왔던 70대 환자분은 서울 성북구에서 오셨는데 이분이 당뇨약을 다 끊고 또 4개월 만에 졸업을 하셨던 분이라 또 기억에 남고요. 제주도에서 오셨던 분도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오시면서 당활수가 10%가 넘었는데 나중에는 5점대로 내려가면서 당뇨를 졸업하셨던 분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당뇨는 졸업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그리고 당뇨를 졸업하고야 알겠다는 의지, 그리고 정말 실천을 몰입해서 하십니다. 정말 모든 걸 다 몰입해서 내 생활을 철저하게 생활 관리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당뇨를 졸업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혈당을 낮출 수 있는 꿀팁을 알려주세요. 저도 정말 오랫동안 진료하면서 알게 된 노하우인데요. 일단은 준비물이 있어야 돼요. 준비물은 탁상 달력입니다. 여기에다가 공복혈당 달력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이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안에 공복혈당을 재거든요. 근데 그 숫자를 적으세요. 공복혈당을 쭉 적다 보면 평소보다 높은 수치, 평소보다 좀 낮은 수치가 보일 거예요. 그럴 때 그 이유를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왜 높지? 공복혈당은 아침에 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공복혈당이 높은 날, 내가 어제 뭘 특별하게 했길래 높아졌지? 공복혈당이 낮은 날은 어제 내가 했던 것 중에 어떤 게 혈당을 좀 낮춘 거지? 이렇게 자꾸 관찰하다 보면 보여요. 공통적인 게 보입니다. 나는 이 시간에 자면 혈당이 낮은데 이 시간에 자면 높네, 이만큼 자면 낮은데 이만큼 자면 높네 라든지 저녁밥은 어떻게 먹으면 낮은데 고기를 먹으면 높네,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자꾸 관찰하다 보면 공통적인 것들을 자꾸 내가 보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정립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개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나만의 생활 수칙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하고 당뇨 졸업하신 분들도 이 공복혈당 달력이 졸업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됐었던 꿀팁이다라고 꼽아주실 만큼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거를 환자분들과 해보니까 결국 3가지는 공통적이더라고요. 이 공통적인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녁밥을 먹고 3-4시간 금식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 외에는 진짜 다 안 돼요. 물 외에 내가 사과 한두 조각, 견과류 조금 먹었더니 공복혈당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나는 좀 허기져서 살짝 먹었는데 혈당이 높아져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녁밥 먹으면 3-4시간은 절대 금식, 물 외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면인데요. 수면은 정말 중요한데 많이들 간과하세요. 하지만 공복혈당을 관찰해보면 이렇게나 수면이 중요하구나를 스스로 깨달으시더라고요. 11시 전에, 최소 12시 전에 주무시고 7-8시간 자는 것, 이게 거의 정석입니다. 그래서 수면을 굉장히 빨리 자고 많이 자려고 노력하시는 것,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3번째, 운동은 어떤 운동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대신에 또 체력에 맞아야 돼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너무 운동을 무리하게 하면 다음날 공복혈당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복혈당 관찰을 해야 이런 개별적인 개체의 특이성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은 꾸준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뇨 환자 과일 섭취해도 될까요? 과일에 대한 논란이 있는 이유가 먹고 싶은 거거든요. 먹고 싶은데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까봐 그게 고민이지 않습니까? 근데 과일을 먹었더니 당뇨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들도 엄청 많고요. 과일을 먹는 게 혈당 조절에 도움이 안 되더라 이런 연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극과 극의 연구 결과가 있는 바로 대표적인 음식이 과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면 과일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 과일을 배부르게만 안 먹으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은 밥이잖아요. 한식 위주로 식사를 하시고 내가 허기가 질 때, 그 도움을 받을 때 그냥 허기짐을 조금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만 과일을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일로 배를 채운다는 거는 밥은 안 먹고 과일만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간식 정도로 드시면 그렇게 많이는 안 드시기 때문에 괜찮겠고, 대신에 갈아서 먹으면 당 흡수가 너무 빨라지니까 안 좋고, 말린 과일도 당분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안 좋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통째로 먹는 게 좋다, 껍질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사과는 아주 좋은 훌륭한 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당도가 좀 높은 과일들이 있어요. 파인애플이나 아니면 포도, 이런 그 과일들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착즙 주스도 먹으면 안 될까요? 안 좋죠. 어차피 섬유질도 다 파괴되기 때문에 그런 도움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그리고 흡수가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스파이크가 칩니다. 혈당 변동성이 심해지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스파이크를 치면 또 그만큼 또 뚝 떨어지고 혈관 건강에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착즙 주스는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당뇨 환자의 꿀 섭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꿀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혈당이 올라가지고 꿀을 끊었어 이런 얘기들 하십니다. 근데 꿀이 너무너무 좋은 꿀은 정말 비싸잖아요. 정말 이 한 병에 뭐 이렇게 사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부담되는 가격인데 그런 꿀은 설탕이 안 들어갔다고 하면 그래도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꿀들은 대부분 설탕을 먹여서 얻었거나 아니면 설탕이 섞여 있거나 하기 때문에 꿀은 그렇게 주기적으로 매일 먹는 걸로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당뇨에 좋다는 음식들은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현미는 백미에 비해서 혈당 지수가 낮은 잡곡이기 때문에 현미를 먹으면 혈당이 좀 덜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나한테 안 맞으면 아무리 좋더라도 현미가 나한테는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 있어요. 현미를 먹으면 가스가 차요.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몸에서는 먹지 말라고 말을 해주는 건데 현미가 혈당 낮추는데 도움 된다고 하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계속 쭉 드시다 보면 나중에 소화기도 좀 약해지고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 상태를 확인해서 현미를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 만약에 드신다고 하면 좀 발화현미나 아니면 쌀을 한 50% 정도 넣어서 현미 비중을 좀 줄여서 드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주는 성질이 좀 찬 편이에요. 그래서 여주는 속이 찬 분들이, 냉한 분들이, 약한 분들이 드시면 속이 쓰린다거나 소화기에 불편감이 또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랑 돼지감자 둘 다 당뇨에 좋다 이렇게 대표적인 음식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 그런데 얘네만 먹으면 또 당뇨가 완치되냐? 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차로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드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돼지 감자에도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당뇨에 도움이 되는 음식인데 이것만 먹으면 당뇨가 낫냐 이런 건 아니니까 차로 끓여서 이렇게 물 대신에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된다 이 정도 생각하시고 이 정도 기대치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미밥을 먹어도 혈당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게 결국 음식이 다가 아니라는 걸 방증하지 않나 싶습니다. 당뇨는 음식, 운동도 중요하지만 수면, 스트레스, 컨디션, 내 개체적인 문제, 선천적인 장기 기능 상태 이런 것들이 다 골고루 복합적으로 만들어져서 나온 결과물이 혈당인 거거든요. 근데 내가 현미만 먹으면 당뇨가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너무 큰 오류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겁니다. 당뇨 졸업 세 가지 조건은 무엇인가요? 당뇨 관해라고 하는 정의는 완치랑은 좀 다른 거예요. 제가 당뇨 관해, 당뇨 졸업 얘기를 하면 완치가 되나요? 완치는 힘든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완치는 당뇨약을 끊고 완전히 정상 범위로 돌아가는 건데 사실 대부분 당뇨 환자분들이 40대, 50대, 60대에 진단을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전 단계 정도는 사실 주변에 많이들 보잖아요. 혈압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느 정도 높아지는 편이고요. 그래서 물론 내가 당뇨약을 끊고 완치까지 가면 좋겠지만 완전 정상 범위로 가면 좋겠지만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으로 조절되는 것만으로도 관해가 됐다라고 정의를 내린다. 이건 의학적인 정의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당뇨 관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당뇨약을 다 끊어야 돼요. 모든 당뇨약을 다 끊고도 6개월 이상 검사를 해봤을 때 당화혈색소가 6.5 미만 전 단계 수준으로 조절이 됐을 때를 당뇨 관해라고 정의를 하고요. 조금 순화된 표현으로 당뇨 졸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혈당 관리를 잘했는데도 당뇨병성 합병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맞아요. 실제 진료를 해보면 굉장히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혈당 조절만 잘하면 합병증 안 온다고 해서 정말 진짜 하라는 거 다 하고 했는데 왜 합병증이 온 거냐 이러면서 억울해하면서 한의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분들 당화혈색소를 재보면 5점 몇 퍼센트, 6.12, 6% 초반이죠. 근데 그렇게 혈당 조절이 잘 됨에도 불구하고 합병증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합병증이 그럼 왜 오냐 이런 분들에게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모세혈관 이야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3대 합병증이라고 하는 만성 합병증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합병증 모두 모세혈관과 관련이 깊어요. 일단 망막병증, 이거 눈이죠. 망막병증은 눈인데 눈에는 굉장히 모세혈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 충혈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모세혈관이 많아서 그렇고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콩팥에 해당하는 건데 콩팥은 사구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구체가 또 모세혈관 덩어리예요. 그래서 모세혈관과 관련이 깊고요. 그리고 말초신경망증.
저리고 찌릿하는 말초신경증이 있는데 말초신경에도 영양과 산소 공급을 해주는 건 결국도 말초혈관입니다. 모세혈관이죠. 그래서 이 3대 합병증 모두 모세혈관과 관련이 깊은데 나는 혈당 조절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혈관이 약하다거나 혈관이 건강하지 않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당연히 합병증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뇨를 탈출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한국형 당뇨와 서구권 당뇨는 다릅니다. 어떤 점이 크게 다르냐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서구의 경우에는 거의 80~90% 이상이 고도 비만이에요. 고도 비만이다 보니 음식을 바꾸고 양을 줄이고 운동을 해서 체중 감량을 하는 게 굉장히 큰 이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절반만 비만해요. 당뇨 환자 중에 절반은 비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만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체중 감량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체중 감량이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췌장 기능이 약하다는 점인데요. 실제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요.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한 연구인데 우리나라 정상인과 그리고 서양인을 데려다가 대신 조건이 같은 나이 그리고 같은 체격이에요. BMI가 비슷한 두 그룹을 비교를 했더니 나이도 같고 체격이 같으면 장기 크기도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췌장의 크기가 12%가 작고 그다음에 췌장의 기능도 36.6%가 떨어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서구권이랑 체격이 비슷하더라도 췌장이 작고 기능이 떨어진다. 당뇨에 걸리기가 쉽다. 그리고 당뇨가 한번 생기면 악화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형 당뇨의 두 번째 특징은 췌장이 약하다. 그래서 췌장이 반드시 보호되어야 되고 회복이 되어야 되고 기능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성 수면 부족이랑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점인데요. 우리나라가 수면이 굉장히 적습니다. 수면 양이 적고 수면의 질이 안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체 한국인의 꿀잠 자는 비율이 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 사회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우울증도 심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수면 부족과 만성 스트레스가 한국형 당뇨의 세 번째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체중을 감량을 해야 합니다. 체중을 10% 감량하는 것만으로도 당뇨 관해, 당뇨 졸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2배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는 과체중이거나 비만하다 이런 분들은 체중을 한 7%라도 감량을 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췌장 기능을 개선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당뇨 환자분들의 특징이 췌장 크기도 작고 그리고 췌장의 기능도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한번 생기면 악화되기가 쉽고요. 생각보다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한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성인 이후에 당뇨를 진단받기 때문에 나는 E형 당뇨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막상 C펩타이드라고 하는 인슐린 분비량 검사를 해보면 줄어들어 있는 인슐린 분비가 낮아진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췌장이 기능이 회복이 되고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야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고요. 제가 한약 치료를 가지고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고 임상을 해봤는데 최근에 완성한 처방이 있어요. 환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약재를 넣었을 때 실제 환자들이 임상적으로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했는데 늘어나더라고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의 췌장 회복에 도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더 연구하고자 세포실험과 동물실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집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 나왔던 3대 원칙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녁밥 먹으면 3~4시간 금식, 물 외에는 하나도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면, 11시, 12시 전에 자서 적어도 7~8시간 자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운동이든 꾸준히 하는 것 이렇게 생활 수칙들을 잘 지켜주는 게 기본입니다. 생활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앞에 두 가지를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중과 당뇨의 관계는 어떤가요? 실제 체중 감량을 하면 당뇨 졸업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연구들이 많아요. 주로 미국이나 영국에서 그 실험이 된 연구들인데 대표적으로 영국에서 진행한 다이렉트라는 연구가 있어요. 이 연구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무려 46%가 당뇨를 관해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체중을 15% 감량한 사람들은 86%가 관해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연구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평균 몸무게가 100kg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100kg인 사람들이 10% 체중 감량하고 15% 체중 감량을 해서 관해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참가자들이 이 연구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음식을 많이 바꿨겠죠. 식이 종류나 음식 양이나 이런 걸 신경을 썼겠고 그 다음에 당연히 운동을 했겠죠. 그래서 운동을 해서 활동량을 높였기 때문에 음식과 운동의 이 앞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체중 감량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을 했더니 당뇨 관해가 잘 되더라. 이게 이 연구의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체중을 10% 줄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실제 체중을 10%만 감량을 해도 당뇨를 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2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 연구에서는 867명의 참가자들이 무려 30%가 관해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하면 당뇨 관해에 도움을 주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당뇨병 환자 중에 절반만 비만하거든요. 절반인 당뇨 환자분들은 당연히 체중 감량을 하면 이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절반이나 해당하는 마른 당뇨에 해당하는 분들은 사실 체중 감량을 하는 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기도 해요. 실제 마른 당뇨 환자분들이 음식 줄이고 운동하고 체중 감량이 된 후에 생각보다 혈당이 안 잡힌다, 오히려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아니면 힘이 없어서 못 살겠어요, 뭐 기력이 너무 없어요, 어지러워요, 근손실이 생겼어요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체격에 맞는, 나는 비만이면 체중 감량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고, 비만하지 않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들, 수면, 스트레스, 뭐 한약적 치료 이런 것들을 더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뇨 졸업을 위해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당뇨를 졸업하고 싶다면 크게 3가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우선 당뇨는 졸업할 수 있다라는 강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강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 실천을 할 수 있거든요. 원동력이 되려면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졸업할 수 있다. 그리고 2번째는 의지를 세우셔야 됩니다. 나 당뇨 졸업할 거야. 주변에도 막 알리고 스스로도 나는 반드시 당뇨 졸업할 거야. 이런 의지를 굳건히 세워주시고, 3번째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실천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실천을 해야 몸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천들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때는 반드시 몰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의지, 실천 이 3가지가 사실 당뇨를 졸업하신 분들의 공통점이었어요. 관찰을 해보니까. 실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제게 오신 환자분 중에 30대 남자분이 있으셨어요.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가 7점대였는데 당화혈소가 나중에 6점 초반으로 낮아졌습니다. 6.1%까지 낮아져서 당뇨약 딱 한 알 드시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당뇨 한 알만 끊으면 내가 혈당이 조절이 잘 된 상태가 되면 나중에 졸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뇨 요거 한 알 남았는데 6% 초반이니까 요거 주치 선생님이랑 상의하셔가지고 이거 끊고 당뇨 졸업하시는 게 어때요? 했더니 당뇨 졸업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라고 치료를 종료를 하셨던 기억이 남고요. 근데 반대로 60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한의원에 오셔서 원장님 저 3개월 만에 당뇨 꼭 졸업하고 싶습니다. 3개월 만에 졸업시켜주세요 라고 하시더니 정말 해달라는 거 다 해주시고 실천하시고 몰입하셔서 3개월 만에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의지랑 믿음 이런 실천이 중요하구나를 환자분들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누구나 당뇨는 졸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기간의 차이는 있겠죠. 누구는 3개월 만에 할 수도 있고, 누구는 1년,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누구는 5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당뇨 걸린 지가 오래됐거나 아니면 당뇨약을 많이 먹고 있을수록 이거를 하나하나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면서 끊어가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초기이고 젊을수록 좀 짧은 편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반대로 당뇨가 오래됐거나 나이가 많거나 당뇨약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당뇨 졸업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오래 걸린다. 내가 그만큼 당뇨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걸 헤어지는 기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기간을 좀 길게 잡고 좀 긴 호흡으로 졸업은 가능하기 때문에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일단 한의학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은 크게 3가지 장기랑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선천적으로 약해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간, 그리고 2번째는 심장, 그리고 3번째는 소화기인데요. 간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간은 혈당을 조절해주는 장기거든요. 그래서 혈당의 열쇠라고도 부르는데, 포도당을 저장했다가 필요하면 방출했다가 저장했다가 방출했다가 이 역할을 하는 게 간입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혈당 조절이 안 되겠죠.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니까. 근데 간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간 수치가 높거나 지방간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당연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 술 마시면 얼굴이 빨개진다거나 이런 분들도 간 기능이 안 좋은 거고, 손톱이 거칠거칠하고 갈라졌거나 이런 분들도 간 기능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간 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혈당이 잘 안 잡힐 수가 있고요. 그리고 2번째, 심장은 우리가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 스트레스랑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장기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신경 쓰면 스트레스 받으면 가슴이 두근거려 이런 분들, 아니면 나는 신경 쓰는 날 잠을 잘 못 자 이런 분들이 심장이 좀 약한 거거든요. 이렇게 심장이 약해 있을 때 수면과 스트레스 문제가 또 생기고 하면 혈당이 잘 안 잡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화기는 식후 대사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음식 먹고 나는 스파이크가 친다, 아니면 나는 음식 먹고 혈당이 천천히 올라갔다가 2시간 만에 안 떨어지고 그 뒤에 떨어진다, 이런 분들은 소화 기능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분들이 실제 느끼는 증상은 밥을 먹으면 뭐 더부룩하다든지 쓰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스가 찬다든지 이런 증상이 평소에 있다고 하면 소화 기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독 한국인에게 1.5형 당뇨가 많은 이유가 있나요? 1.5형 당뇨라고 하면 1형과 2형의 사이에 있는 당뇨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2형 당뇨라고 하면 인슐린은 나오는데 잘 못 쓰이는 당뇨를 말을 하잖아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당뇨. 그리고 1형 당뇨는 인슐린 자체가 너무 부족한 상태의 당뇨를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임상을 해보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이 사이에 낀 1.5형 당뇨라고 해서 인슐린이 충분히 나오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너무 안 나오는 것도 아닌 애매하게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치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C펩타이드라고 하는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1 이상이면 2형 당뇨, 0.6 미만이면 1형 당뇨라고 하는데 0.6에서 1 사이에 있는 당뇨가 바로 1.5형 당뇨이고요. 한 10년 전 통계를 보면 15%에서 20% 정도의 환자가 1.5형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한의원에서 제가 진료하면서 체감하기로는 한 30-40%가 1.5형 당뇨에 해당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데 사실 중요한 거는, 안타까운 건 본인은 몰라요. 인슐린 분비가 이렇게 적어져 있고 췌장이 지쳐 있는 걸 모르고, 하지만 검사를 해보면 1.5형으로 분류가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C펩타이드 검사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내가 어떻게 C펩타이드가 변화되어 가는지도 꾸준히 관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한국형 당뇨 환자의 특징이 췌장 크기가 서양인에 비해서 작고, 그리고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췌장이 약하고 작고 하다 보니 갈수록 췌장이 지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1.5형 당뇨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췌장에 좀 무리를 주는 약물도 있어요. 셀포닐 계열의 약물인데 췌장을 막 자극해서 인슐린이 더 나오게 하는 약물이거든요. 근데 이걸 오랫동안 먹다 보면 췌장이 너무 과하게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췌장이 지쳐버립니다, 빠르게. 그리고 또 임상적으로 보면 인슐린을 맞는 분들이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 필요가 없어지다 보니 인슐린 분비량이 굉장히 적어져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하는 거에서 0.2 미만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0.2 미만으로 나온다는 거는 측정이 안 된다, 너무 적어서 나는 측정을 못 하겠다, 이 기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0.2 미만으로 나오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인슐린을 오랫동안 좀 맞은 분들, 이런 분들은 인슐린을 어차피 밖에서 외부에서 투여를 하니까 췌장에서 만들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덜 만드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많이 줄어든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약물 영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수명이 굉장히 늘죠. 예전보다 수명이 늘고 있고, 그리고 당뇨도 또 조기에 진단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당뇨를 오랫동안 앓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오랫동안 앓다 보니까 췌장이 또 오랫동안 또 과도하게 무리하게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치는 경우가 많아서 이 3가지 이유로,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1.5형 당뇨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췌장 기능을 되살리는 방법이 있나요? 우선 췌장을 되살리고 싶으면 췌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식사를 하면 간식은 최대한 끊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 간식 끊고, 또 그 다음 식사를 하고 간식을 끊고, 간식을 가급적 안 먹는 거예요. 왜냐면 췌장이 인슐린뿐만 아니라 소화 효소도 만들거든요. 내가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밥 먹고 간식도 먹고 간식 먹고 또 밥 먹고 이러면 췌장이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식은 가급적 안 먹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겠고, 두 번째는 췌장이 잘 쉬려면 휴식과 수면이 굉장히 뒷받침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일찍 자고 많이 자는 것, 췌장 건강에도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해야 해요. 우리가 불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거에 비해서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같은 시간에 밥 먹고 같은 시간에 자고, 이게 건강상에도 이득이 있거든요. 실제 스위스에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게 있었는데, 췌장세포 기능이 20%만 남은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한 그룹은 생체 리듬이 불규칙하게 그렇게 생활하도록 했더니, 생체 리듬이 일정했었던 쥐 그룹이 혈당이 안정되고 당뇨가 정상화됐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을 안정시키려면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슐린 분비를 늘리는 생활 수칙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적절한 탄수화물 섭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너무 줄이시는 분들이 인슐린 분비량이 적어진 경우들을 봅니다. 실제 임상에서. 저는 탄수화물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니까 탄수화물 거의 안 먹어요, 뭐 몇 그램 먹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는 탄수화물 덜 먹으니까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겠지 생각하는데, 최장은 탄수화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자기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인슐린을 괜히 많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를 줄여버린이다.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줄이시면 안 되고 적절하게는 드셔야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흉추 자극 운동이 있어요. 그리고 췌장은 몸속 깊은 곳에 있는데 위치로 보면 흉추 7, 8번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극을 해주면 췌장 기능이 회복이 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흉추, 어깨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깨를 평소에 좀 펴는 습관 가져주시고, 그리고 흉추 7, 8번 부위를 마사지 볼이나 폼롤러로 마사지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면이죠.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휴식을 취해야 췌장도 기능을 회복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일찍 자고 7, 8시간 자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환기차를 추천을 합니다. 환기는 실제 연구를 해보면 베타세포를 회복을 시켜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량을 늘리는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를 끓여다가 차처럼, 물처럼 이렇게 좀 꾸준하게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당화혈색소만으로 당뇨 극복이 어려운 이유는 뭔가요? 당화혈색소만 보통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펩타이드 검사, 인슐린 분비량 검사를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인슐린 분비량을 같이 검사를 해봐야 내 몸 상태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당화혈색소가 5%로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인슐린 분비량을 검사를 했더니 5점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인슐린 분비량은 1에서 3.5 정도가 정상 범위거든요. 그럼 정상 범위보다 많이 나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이분의 경우에는 내가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서, 극단적으로 3.5를 넘어서까지 많이 만들어서 겨우 5%대의 당화혈색소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만약에 당화혈색소만 검사를 했다면 지금 뭐 정상 범위니까 괜찮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얘기를 듣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인슐린 분비량을 검사함으로써 아직은 당화혈색소는 정상 범위이긴 하지만 이 정상 범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고 있고 췌장이 이미 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만간 췌장이 지치면 인슐린 분비량이 줄어서 당화혈색소는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더 종합적으로 드릴 수가 있었죠.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가 왔는데, 이분은 당화혈색소가 12%대예요. 굉장히 혈당은 높은데 인슐린 분비량이 1.07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1에서 3.5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정상 범위는 건 맞는데 12%대의 당화혈색소를 조절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화혈색소도 높지만 췌장이 이미 지쳐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혈당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빨리 한약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당화혈색소만 검사해가지고는 내 몸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고요. 인슐린 분비량을 반드시 검사를 해야 하고, 그리고 인슐린 분비량을 검사하면 인슐린의 효율이라고 하는 인슐린 저항성도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 나왔던 5%대 환자분 경우에는 5점대 인슐린 분비를 가지고 겨우 5%를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안 좋은 거죠. 효율이 안 좋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 검사뿐만 아니라 당화혈색소 검사하실 때 반드시 인슐린 분비량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도 같이 검사를 하시면 되겠고, 모두 다 혈액 검사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액 검사 어차피 할 거 같이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죽어가던 혈관도 살리는 음식은 뭔가요? 4가지 음식을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현미인데, 현미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많이들 드시죠. 현미에는 대표 성분이 피토스테롤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피토스테롤은 콜레스테롤과 구조가 비슷해서 경쟁적으로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연구에 따르면 피토스테롤을 섭취한 그룹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졌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대신 현미는 소화가 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콩입니다. 밥에다가 간단하게 콩 넣어서 드시면 되기 때문에 일상에서 쉽게 챙겨 드실 수 있는데, 대두, 서리태, 강낭콩 등 다양한 콩류에는 혈관을 부드럽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대두 단백질, 레시틴, 사포닌, 이소플라본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 처방에도 삼두해정탕이라는 처방이 있어요. 동의보감에 나오는 처방인데, 이 처방에 들어가는 약재 3가지가, 삼두가 3가지 콩이란 뜻이거든요. 첫 번째가 녹두, 그리고 팥,
그리고 검정콩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해독을 시켜주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삼두해정탕입니다. 실제 최근에 숙취 해소제로도 쓰이고 있는 게 바로 이 삼두해정탕인데 요거 드시면 해독이 되고 독소가 배출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는 콩을 먹는 게 좋아 라고 하면 밥에다 넣어서 드시고, 아니면 나는 그냥 차로 마시고 싶어 그럼 녹두, 팥, 검정콩 넣어서 끓여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식초입니다. 식초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그다음에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인슐린 감수성도 높인다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식초는 하루에 한두 숟가락 정도 드시면 되겠고, 식전에 드시면 혈당이 낮아지는 데 도움이 되지만 속이 쓰리다, 불편하다 이런 분들은 식후에 드시고 또 희석해서 연하게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음식은 미역인데요. 미역에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비에도 좋고 식이섬유가 많으니까 혈당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미역에는 칼슘과 칼륨과 같은 미네랄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항산화 물질이 많아서 혈관 세포 손상도 막아주고 염증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혈관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음식은 무엇인가요? 혈관에 최악인 음식은 넓게 보면 가공식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자연에서 길러진 음식을 가져다가 조리해서 먹은 음식 말고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이런 음식들은 혈관의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음식들은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무심코 먹는 경우가 많아요.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음식들이 무심코 먹는 음식들 중에 첫 번째가 마가린으로 요리하는 음식들, 그리고 두 번째가 제과점에 있는 빵이나 쿠키, 머핀, 케이크 이런 음식들, 그리고 세 번째가 스낵, 과자, 팝콘 이런 거에도 트랜스 지방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튀긴 것들, 네 번째 튀김류, 감자튀김이나 치킨에도 트랜스 지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무심코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들 굉장히 피하셔야겠는데, 트랜스 지방을 자꾸 먹으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 콜레스테롤은 올라가고,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HDL 콜레스테롤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음식들은 좀 피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없애는 최고의 음식은 무엇인가요? 혈당 스파이크를 없애려면 식전에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서 스파이크를 낮추는 건데, 그러려면 휴대하기가 편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다녀야 식사하기 전에 잠깐만 이러면서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운 달걀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구운 달걀은 한 판으로도 팔거든요. 그거 사다가 가지고 다니다가 외식을 하게 될 때, 밥을 좀 많이 먹게 될 때, 그럴 때 식전에 까서 드시면 되고, 한두 알만 먹어도 포만감이 어느 정도 생기고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잡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당뇨 환자가 저녁 공복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녁에 공복을 유지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소화기를 비워야 소화기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소화기를 비우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자잖아요. 그러면 뇌가 숙면을 못 한다고 합니다. 뇌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뇌도 소화에 자꾸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면을 도통하지 못해서 혈당도 올라갑니다. 소화기도 비울 수 있고 뇌도 쉴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전에 금식은 꼭 하셔야 되겠고요. 저녁 식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저녁 식사를 하시고 그 뒤에 3-4시간 동안 물 외에는 안 먹는다. 이게 바로 식후 3-4시간 금식이고요. 그럼 몇 시간을 그럼 총 금식을 해야 되냐라고 하실 텐데, 우리가 보통 7-8시간 자잖아요. 그리고 한 3-4시간 정도 금식하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12시간을 공복을 할 수가 있어요. 12시간 정도는 공복을 하는 걸 가장 권해드립니다. 당뇨를 이기는 식사법은 무엇인가요? 당뇨에 좋은 식단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으시죠. 아무래도 혈당을 바로 직결해서 올리는 게 바로 음식이기 때문에 그러신데,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한식을 잘 활용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한식을 먹을 때 3가지만 좀 주의하시면 슬기롭게 한식을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쌀을 50%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는 잡곡 그리고 콩 이렇게 넣어서, 대신에 소화가 잘 돼야겠죠? 내가 좋아하는 잡곡인데 소화도 잘 되는 그런 잡곡들을 적절하게 넣어서 식사를 하시면 그래도 혈당이 많이 치솟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꾸로 식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구운 달걀이라든지 아니면 두부라든지 야채 스틱이라든지 이런 걸 좀 미리 드시고 나서 식사를 하시면 거꾸로 식사만 잘 활용하셔도 혈당 스파이크가 좀 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조리법 중요해요. 우리가 한식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고추장 달지 않나요? 아니면 국이 짜지 않나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설탕 안 쓰거나 덜 쓰거나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정제소금 안 쓰시면 되고 다른 걸로 간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기름 덜 써서 덜 기름지게 조리하시면 되기 때문에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조리해서 드시면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한식을 우리가 슬기롭게 일상에서 엄청 쉽게 접할 수 있는 한식을 가지고도 잘 혈당 관리를 슬기롭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혈당 낮추는 최고의 운동은 무엇인가요? 사실 어떤 운동은 당뇨에 좋고 뭐 이건 안 좋고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당뇨에 좋은 운동이라고 하면 사실 내가 꾸준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운동이 좋다고 해서 그거를 어거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되는데, 근데 현대인들이 또 바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부족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력과 유산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근력과 유산소가 동시에 되는 운동들을 하시면, 제가 인바디를 환자분들 이렇게 계속 검사를 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체지방은 줄고요. 지방이 타서 체지방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반대로 또 근육량은 높아져요. 근육은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짧게 15분, 20분만 해도 굉장히 효율적인 운동이라는 거를 환자분들 통해서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근력과 유산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뭐 자전거 타기나 뭐 절운동이나 아니면 계단 오르기 혹은 빠르게 걷기, 이런 운동들 15분, 20분만 하셔도 효율이 좋기 때문에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병이 아닙니다. 당뇨는 반드시 졸업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졸업할 수 있습니다. Look Ahead라는 연구가 있어요. 그 연구에서 밝혀진 게 뭐냐면, 당뇨를 한 번이라도 관해를 한 사람이 심장질환 발생률은 40%, 그리고 신장질환 발생률은 33%가 낮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거든요. 우리가 혈당을 조절하고 당뇨를 관리하는 이유는 합병증을 낮추기 위함인데, 당뇨를 관해하는 것만으로도, 그것도 한 번 관해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합병증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관해가 됐는데 그 뒤에 다시 재발을 하더라도 이 한 번의 관해 경험이 합병증 위험을 많이 낮춰주기 때문에 당뇨를 평생 그냥 그저 관리할 생각하지 마시고 단 한 번 관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믿음, 그리고 실천 하셨으면 좋겠고, 또 당뇨가 재발되면 또 당뇨를 관해하려고 노력하시면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강 이득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뇨 관해, 당뇨 졸업 꼭 이뤄주시길 바라고요. 저 또한 모든 당뇨 환자분들이 당뇨를 관해하고 졸업하는 그 날까지 함께 연구하고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